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최고의 행동과학자가 18년 연구 끝에 밝혀낸 목표 달성의 과학, 반드시 끝내는 힘입니다. 지은이는 아엘릿 피시베크, 옮긴이는 김은영, 펴낸 곳은 비즈니스북스입니다. 누구나 하나쯤 이루고 싶은 소망, 이제는 반드시 끝내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금연, 경제적 자유부터 미라클 모닝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각자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인 아엘릿 피시베크 교수는 스스로를 독려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저자는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과 행동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학문인 동기과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인간 심리와 행동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저자는 이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이론과 자기통제 분야의 전문가로 다수의 국제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 권위 있는 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저자는 동기과학을 연구하며 그 노력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기 위한 거의 모든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 시작이 두려운 사람,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목표한 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밀도 있는 계획이다. 2. 실패 없이 성공 없고 과정 없이 결과 없다. 3.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반드시 있다. 4. 함께 할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입니다. 세계 최고의 행동과학자가 알려주는 목표에 더 몰입하고 위기는 가볍게 극복하는 방법. 반드시 끝내는 힘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필수 요소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연애를 하든 물구나무 서기를 하든 당신이 전문가든 초보자든 무언가 결심을 할 때는 목적지부터 정해야 한다. 둘째,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동기를 유지해야 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자신이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 여러 개의 목표를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 목표나 소망 중에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목표를 관리하고 목표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혼자서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더군다나 누군가 방해를 한다면 목표 달성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목표 달성이 수월해진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밀도 있는 계획이다. 1996년 5월 10일 23명의 등반대원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착했다. 사방으로 160km 가까이 내다보며 그야말로 세상 꼭대기에 선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탓에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등반 가이드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무사히 하산하려면 오후 2시 전에는 출발해야 했다. 정상에 올라 경치를 만끽하는 순간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이드는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씨가 변덕을 부렸다. 하산을 시작하고 얼마 못 가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더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등반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밤새 꼼짝없이 산에 갇힐 판이었다. 더군다나 여분의 산소통마저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해발 9,000m에 이르는 산 정상에서 숨을 쉬기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오후 9시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자 등반대는 하산 중단을 결정했다. 눈보라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한데 모여 밤을 지새기로 했다.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에 달했고 눈꺼풀은 얼어붙어 버릴 지경이었다. 살아서 캠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다. 날씨가 개자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등반대 가운데 5명이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쳐 베이스 캠프로 돌아갈 수 없었다. 눈보라가 시작될 무렵 산 정상 혹은 근방에 있던 다른 원정대 역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6년 5월 10일 밤에 일어난 사고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생한 가장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됐다. 또한 목표를 좇는다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잃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고를 당한 산악인들에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은 궁극의 목표였다. 심지어 기진맥진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2명은 포기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산 정상에 닿고자 했던 신념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겠다는 목표는 강력한 동기로 무장된 목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특성을 담고 있다. 첫째, 에베레스트 산 등반은 다른 목표의 대체물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 산악인이라면 모름지기 정상 정복을 꿈꾼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다른 도전의 준비 단계가 아니다. 그들에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닿는 일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허투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째,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목표다. 즉, 과거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미래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실패할 가능성도 크지만 도전하지 않고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 셋째, 성공에 따른 보상이 엄청나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은 없다. 넷째, 정상 정복은 내재적 목표다. 누군가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한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일이다. 강력한 목표를 설정하는 위의 과정에 4가지 특성을 적용해보자. 물론 목표를 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에베레스트 산의 교훈도 간과하지 말자.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한 목표는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행복과 건강은커녕 눈앞에 놓인 위험조차 보지 못하게 한다. 무리한 체중 감량이나 다치기 쉬운 과격한 운동, 불편한 관계 유지가 대표적이다. 목표는 그만큼 강력한 도구이므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싶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인지부터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강력한 목표에는 최상의 욕구를 끄집어내는 힘이 있다. 또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북돋운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래? 앨리스가 묻자 채셔캣,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희죽희죽 웃는 고양이입니다. 채셔캣이 대답했다.
그거야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어. 루이스 캐럴의 유명한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 대화는 내가 해마다 경영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역할극 활동과도 관련있다. 우선 학생들은 방금 추락한 수상 비행기의 승객 역할을 맡는다. 그런 다음 팀별로 인원을 나누고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정한다. 이때 학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성냥이나 도끼 같은 물건을 골라 캠프를 마련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침반과 지도책을 골라 직접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찾아 나설 것인가 라는 목표를 정하지도 않은 채 대부분 물건부터 고른다. 닥치는 대로 상반된 물건들을 고르며 티격태격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앨리스와 학생들이 저지른 실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특정한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를 맴돌기 쉽다. 또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이 목표와 상반되더라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마카롱 만들기 수업에 등록한 날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하고 새 차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적금에 가입하기도 한다. 목표는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다. 분명한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나아가게 도와준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가진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정신적, 신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인맥을 동원한다. 출산이나 이직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식단이나 운동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지력과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강아지 입양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정한 목표도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일단 목표를 정하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강력한 목표는 가장 큰 소망을 이루도록 돕는다.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선 목표가 하기 싫은 일이 아닌 강렬한 바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 정복은 강렬한 바람이지만 등산 훈련 과정은 성가시고 힘들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바람이지만 사법고시 공부는 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바람이지만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출산을 마음먹었다면 그 바람은 매우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예는 목표 수립과 계획에 따르는 함정 3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최종 목표와 상관없이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를 정한다. 둘째, 추상적인 목표 대신 지나치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셋째, 이루고 싶은 목표보다 피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정한다. 만약 이 3가지 함정에 빠져버리면 목표가 힘을 잃는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계하라. 핏빗, 착용자의 운동량,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입니다. 핏빗을 켜면 1일 만보 걷기가 뜬다.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 수십 년에 걸친 철저한 연구 끝에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걸음걸이 수를 연구자들이 찾아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다. 하루 만보 걷기는 일본의 한 만보기 회사의 광고에서 유래했다. 1960년대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준비로 한창이었다. 세계 각국 선수들이 도쿄를 찾는다는 기대에 발맞춰 일본인은 체력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에게 골칫거리였던 고혈압, 당뇨, 뇌졸중과 같은 질병 예방과 퇴치에 운동만 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구나 걷기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을 만큼 손쉬운 운동이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볍게 할 수 있어 점차 걷기 모임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마침 일본의 한 보건학과 교수가 하루 만보 걷기가 이상적이라고 결론짓고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 만보기를 발명했다. 광고에서는 연신 하루 만보씩 걸읍시다 라고 신나게 외쳐댔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인은 여전히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민으로도 꼽힌다. 걷기라는 목표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인의 건강과 만보기 판매를 현실화한 핵심은 따로 있다. 바로 걷기라는 목표에 숫자를 매긴 교수의 선택이었다. 대체로 목표를 정확한 수치로 정하면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많이 걷기보다 하루 만보 걷기가 더 효과적이다. 달리기 시작하기도 좋지만 5시간 안에 시카고 마라톤 완주하기와 같은 목표가 더 효과적이다. 수치 목표는 보통 1만 달러 저축처럼 얼마나 많이와 1년 안에처럼 얼마나 빨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수치 목표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인정된 동기과학의 오랜 주제일 뿐만 아니라 목표에 관한 일상 대화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워낙 자주 언급되다 보니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인지 목표치를 정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흔히 내 목표는 1만 달러를 절약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 목표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1만 달러는 그저 목표치일 뿐이다. 목표치를 정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목표치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도 쉽게 점검할 수 있다. 심지어 언제 멈추고 언제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일단 목표치가 정해지면 목표한 숫자에 정확하게 도달할 때까지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이루어진다. 1만 달러를 목표치로 정했다면 9,900달러를 저축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심지어 1만 1,000달러를 저축해도 정확히 1만 달러를 저축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100달러도 무척 간절하게 느껴진다. 반면 목표치에 도달했다면 100달러 정도는 덜 중요해진다. 대체로 목표치에 미달되면 무조건 손해로 간주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척 애를 쓴다. 반대로 목표치를 초과하면 이득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타인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유. 어린 시절 나는 마크라메를 하곤 했다. 마크라메는 흰색 면실로 만든 매듭공예로 벽을 장식하는 데 쓰인다. 그다지 창의력이 필요하진 않았다. 단순히 지시에 따라 꼼꼼하게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또 결과물이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탓에 벽에 걸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내 또래 다른 여자아이들이 푹 빠져 있어서 나는 마크라메가 대단한 것인 줄 알았다. 취미와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살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 더 나아가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동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회심리학 분야의 고전 실험으로 여겨지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참여자들은 시력 테스트를 받는 줄 알고 방에 들어와 그룹별로 앉았다. 그들은 각각 하나의 선분과 3개의 선분이 그려진 카드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선분과 같은 길이의 선분을 두 번째 카드에서 골라야 했다. 이 실험이 동조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사실 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연구팀의 일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참여자인 척했지만 실험 협력자 역할을 맡았다. 실험 참여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실험은 방별로 한 사람을 상대로 시행됐다. 두 번째 카드가 제시되자 실험 협력자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첫 번째 카드와 길이가 다른 선분을 만장일치로 골랐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대답의 기회를 얻은 실험 참여자 역시 길이가 다른 선분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비록 선분의 길이처럼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는 실험일지라도 모두가 의견이 같을 때 반대 의견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실험 참여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대신 잘못된 대답에 동조했다. 하지만 실험에 늦은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종이에 대답을 쓰게 하자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 애쉬의 실험은 수능에 따른 동조 현상을 잘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혼자일 때는 고르지 않았을 카드를 다수가 고르자 동조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남들 앞에서는 다수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와인이 훌륭하다고 말하면 속으론 별로라고 생각하더라도 향과 풍미가 좋다면서 맞장구를 친다. 압박이 극심한 순간에는 수능이 복종으로 변하기도 한다. 스탠리 밀그램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적 압박 현상을 입증했다. 실험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가 정답을 맞히지 못할 경우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학습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벌을 주는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연구자의 지시를 따라 다른 참여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 물론 전기 충격은 가짜였고 참여자들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동조 현상은 수능과 복종에 따른 동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의견을 진실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를 때 그들의 선호와 행동을 내면화하며 그들이 자신보다 더 낫다고 믿는다. 애초에 타인을 따르기로 한 이유가 다양하기에 동조의 형태도 다양하다. 한 예로 사람들은 상냥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덕분에 상냥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이득이 따른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조하는 정보 동조 현상도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카페에 줄이 길면 커피 맛이 좋으며 그 집에 에스프레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때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일종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내가 마크라메를 한 이유와 같다. 그저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하니 친구들을 믿었을 뿐이다. 종종 다른 사람이 가진 정보가 유용할 때도 있다. 많은 사람에게 물어볼수록 올바른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커진다. 지혜는 모을수록 커지는 법이다. 사람들이 영화를 선택할 때 동료의 추천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수많은 관람객의 평점을 참고하는 것도 올바른 정보를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주식의 가치도 소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내린 평가보다 다수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경제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다수가 항상 옳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껏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영리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자신이 해당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속한 집단은 곧 당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동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과 자신이 동조하는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말하기보다 우리라고 말하고 생각한다. 내 부모님은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
와 우리 가족은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후자처럼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집단에 속해 있다. 당신은 집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한다. 관중이 많을수록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이유. 관찰자가 존재할 때 목표를 수행하면 동기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특정 견해와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만을 다루었다. 동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꼭 물리적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목표도 없는 그들의 물리적 존재가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흥미롭게도 1898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이클 광이었던 노먼 트리플렛이 사회 심리학 최초로 이 문제를 탐구했다. 트리플렛은 사이클 선수들이 기록을 위해 혼자 달리는 것보다 서로 경쟁할 때 더 빨리 달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과에 당황한 트리플렛은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동기 수준이 높아지는지 살펴봤다. 그는 아이들에게 낚싯줄을 가능한 한 빨리 감아보도록 시켰다. 혼자 서서 낚싯줄을 감는 아이도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낚싯줄을 감는 아이도 있었다. 사이클 선수들이 그랬듯 아이들 대부분은 다른 아이들이 지켜볼 때 낚싯줄을 더 빨리 감았다. 몇 년 뒤 이 현상은 사회적 촉진으로 명명됐다. 이는 남들이 지켜볼 때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관중들이 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정신력 또한 향상된다. 청중들 앞에 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논쟁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고 더 빨리 깨닫는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심리적 기본 원칙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동물 역시 같은 무리의 동물들이 있을 때 우호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쥐들도 다른 쥐가 창문 너머로 지켜볼 때 미로를 더 빨리 달린다. 관찰자의 존재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관중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더 흥분한다. 이러한 자극은 쉬운 과제이거나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과제일수록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결국 관찰자가 존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과제를 훨씬 더 잘 수행한다. 하지만 어렵거나 처음 해보는 과제일수록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자극이 지나칠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 던지기를 처음 배운 사람은 관중들 앞에서 공을 던질 때 제대로 던지지 못한다. 또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 중이라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자 한다. 어느 정도 과제에 익숙해져야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다. 놀랍게도 사람 대신 책상 위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두거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사진을 둔다면 사회 촉진 현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더 잘하도록, 더 많이 해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협력, 정직, 관대함이 더욱 증가시킨다. 실제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더 잘하도록, 더 많이 해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협력, 정직, 관대함을 더욱 증가시킨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볼 때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더 잘하고 싶어 한다.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2배가 되므로 일의 크기도 2배로 느낀다. 결과적으로 일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약이나 스타인매츠가 실험을 통해 입증한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먹을 때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먹을 때 같은 양일지라도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적인 공간보다 공적인 공간에서 더 적게 먹으려고 한다. 다른 예로 배드민턴 선수들은 관중이 많을수록 자신이 팀의 승리와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수들은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즉,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